10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뭐죠?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그렇죠.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해요.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죠. 바로 뭐기 때문에? 고가성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비싸다. 고가성 때문에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니까 틀렸죠. 자,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동질적인 가격 형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3번 정답.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에서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4번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5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적이 달라지면 강남, 강북 이렇게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의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거리 마찰 개수값은 2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중력 모형에는 레일리 소매 인력의 법칙과 허프의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이론이 있습니다. 크리스탈리의 중심지 이론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을 말하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중심지 규모에 따르는 상권의 경계선을 간편하게 우리 파악할 수 있죠. 레일리는 이렇게 A 도시와 B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의 규모가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상권의 경계는 어디 A 도시 가깝게 이렇게 상권의 경계가 결정되죠.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은 다수의 경쟁 쇼핑센터가 있는 경우 특정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용객 수, 매상고 계산에 사용됩니다. 맞는 질문. 허프의 모형보다 레일리 모형이 다수의 경쟁 점포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준다. 이 레일리는 이렇게 두 도시입니다. 레일리는 두 도시를 말하고 그리고 다수의 경쟁 점포를 물을 때는 허프 이론이죠. 5번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전국의 A, B 두 지역과 부동산 산업, 전자산업 두 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일일에 대한 고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 및 산업 구분으로 오른 것 A 지역입니다. 자, A 지역인데 뭐죠? 입지 개수를 묻는 거죠. 입지 개수 LQ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분모는 항상 전국입니다. 분모는 전국. 자,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지역인데 뭐죠? A 지역을 묻는 거죠. 지금 A 지역. 자, 이렇게 분자는 지역, 분모는 전국.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부동산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A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A 지역 부동산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 이 수식은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항상 그 표가 주어질 때는 전국 전체, 전국 부동산 산업, A 지역 전체, A 지역 부동산 산업을 항상 표에서 확인해 두셔야겠죠. 자, 문제에서 표에서 봤더니 자, 전국 전체, 전국 맨 오른쪽, 전체 맨 밑에 전국 전체는 400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 전국 전체에서 전국 부동산, 전국 맨 오른쪽 칸 부동산 산업만 한 게 250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전국 A지역 두 번째 칸 A지역 전체가 200이 나오고 A지역 부동산 산업 150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요거 약분하니까 5, 8, 40, 5, 25, 5, 4, 20, 5, 3이죠. 자, 내항의 곱은 얼마? 자, 내항의 곱은 5, 4, 20. 외항의 곱은 8, 3, 24. 자, 10분의 12가 돼서 1.2. 1.2는 1보다 크거든요. 이 말은 A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부동산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많아요. 전국보다 많으면 A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전국의 A지역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반 부문의 산업이 되겠죠. 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하죠. 자, 도시의 핵심은 중심, 업무, 지구죠. 핵심은 하나인데 여기서 퇴폐, 슬럼지구를 나타내는 점유지대가 두 번째가 점유지대, 세 번째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지역,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네 번째가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그럼 점유지대는 고소득 주택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을 말하죠. 개념 맞습니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틀린 지문.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인데, 리카도는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죠. 그럼 고전학파는 어떻게 돼요? 토지, 자본, 경영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생산에서 우리는 자본, 경영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이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로 주죠.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게 리카도입니다. 생산비가 아니죠. 3번 정답.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5번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준지대로 정의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밑줄. 영구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준지대의 개념이죠.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어떻게 돼요? 1번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공영개발은 주로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에만 이용되어 왔다. 여러분이 아니죠. 공영개발은 대규모 우리가 택지 공영개발, 대규모 택지 사업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 모기지론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간접 개입 방식의 정책수단, 간접의 동그라미. 자,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LTV, DTL 통해서 규제하는 것은 간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이 아닙니다. 간접 개입. 환지 방식의 개발은 공영 개발, 수용 방식보다 개인이 소유권 보장 측면에서 장점이죠. 수용 방식의 공영 개발은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 수용해서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의 침해 정도가 가장 큰 방식은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이라고 해서 시장의 실패를 우리가 반드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는 효율적 세금이 되겠죠. 자, 15번에 1번 보면 얘기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갖게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토지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해요. 공급이 고정됐거든요. 그럼 이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이 토지 공급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의 공급량 자체는 불변. 공급이 변하면요, 우리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어요.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왜곡을,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 세금이 됩니다. 1번 맞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 자, 이렇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는 수평선이 되겠죠. 수평선일 때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은 불변이라는 것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조세를 전가시켜야 되는데 이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어요. 전가가 안 되면 누가 세금을 다 내야 돼? 우리는 공급자, 수요자에게 조세 전가를 안 되니까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부다. 2번 맞는 질문.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 가격 공시 제도는 공시하는 주택 가격을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하므로 투명한 과세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정상제인 다른 재와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제인 다른 재와의 소비량도 증가합니다. 항상 감소가 하니까 틀렸죠. 4번 정답. 임대료 규제는 어떻게 돼요? 공급자인 임대인을 규제를 해서 수요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그런데 여가 과정은 이 주택의 순환 형상이 여가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주택 소비는 소득 문제와 관련이 깊고 불량주택,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이 불량주택인데 불량주택의 존재는 시장의 실패 때문에 나타난다니까 틀렸죠. 시장의 실패 형상이 아니라 주택 자원이 소득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번 정답. 하향 여가가 나오죠. 자, 여가 과정에서 이 하향 여가,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은 하향 여가가 일반적인 형상인데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고급, 고가 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해서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 여가가 되죠. 그래서 3번 개념 맞고, 그리고 하향, 상향 여가가 4번 나왔죠.
상향 여가는 저급, 저가 주택이 우리는 수선 또는 재개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 또는 재개발돼서 상위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건 상향여가. 저가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죠. 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17번 현재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다.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니까 비탄력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탄력적이죠.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재산세를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가 이만큼 오르죠.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럼 1번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고 공급 곡선은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1번 틀렸고, 시장에서 임대료는 종전, P0보다 뭐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되고, 임대주택 공급량 종전 Q0보다 감소하겠죠. 종전보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됩니다. 틀렸고, 임대료의 변화에 대해서 주택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누가 해야 돼? 임대인. 공급자가 임대인인데 임대인이 탄력적이거든요. 그럼 탄력적이 어떻게 돼요? 임대료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임대인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번 틀렸고, 재산세 부과 중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금액, 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금액은 요건데, 이것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 이 임대인이 부담하는 이 금액보다 어떻게 돼? 많죠. 적을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더 클 것이다. 더 많을 것이다. 4번 틀린 질문. 재산세 부과의 결과로 어떻게 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 부담은 이전보다 증가하는데 임대인 총수입은 어떻게 돼? 원래는 총수입이 요거죠. 원래는 총수입은 뭐죠? 요거, 그러니까 P0와 PQ를 곱한 요 파란 부분이 총수입이야. 재산세 부과되기 전. 그럼 재산세 부과되면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 수입이 요거죠. 요 금액과 거래량 요거 곱한 요게 총수입이 돼. 요 부분이 총수입이니까 파란 부분보다 줄어들죠. 감소합니다. 5번 정답.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조건 하에서 1차년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자기자본은 지분을 말하죠. 1차년도. 자, 1차, 첫 해를 구하는 거죠. 1차년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데 분모는 투자한 자기자본이 되겠죠. 자, 투자한 자기자본이 되는데 자기자본에 대한 이 지분에 대한 대가, 이 지분 수익인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하죠. 자,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 소득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는데, 자, 여기서 또 뭐가 있다? 부동산 우리가 가격 상승률이 나오죠.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또 이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기 자본은 얼마죠? 자기 자본은 40억 원이 나왔어요. 40억 원. 순영업소득, 1년간 순영업소득 8억 원이 나왔죠. 자, 부채 서비스액인데 거기서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인데 5년 거치. 그럼 1차년도는 거치기간이 들어가니까 이자만 갚죠. 그러면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1차년도는 이자만 갚아야 돼. 거치했으니까. 그러면 이자만 갚아야 되는데 이자는 대출금 얼마죠? 대출금 60억 원에 연이자율 몇 프로? 5%. 그러니까 얼마죠? 3억이 되겠죠. 이게 3억 원. 이게 이자입니다. 거치기간이니까 거치기간일 때는 이자만 갚아야 돼요. 자,
자, 여기다가 주택 가격인데 주택 가격은 100억이죠. 자, 임대주택 가격은 100억 원에서 어떻게 돼? 1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 3% 하니까 3억이죠. 요거 3억 원, 요것도 3억 원 빼고 더해주니까 이건 제로죠. 그러면은 요게 얼마죠? 5분의 1 곱하기 100. 5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 20%가 구하고자 하는 답.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험이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벗어나는 변동성, 즉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의 변동의 가능성이 위험이라고 하죠. 맞는 질문.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는 기대 소득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위험으로 파악한다. 맞는 질문이고,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미래의 현금 수입과 지출은 확률적으로 계산된다. 이 투자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사상에 각각 확률을 부과한 후 이것을 가중평균하여 현금 수지의 기대치 평균값을 계산하고 각 사상이 기대치에 벗어나는 정도로 위험을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수익을 측정할 때는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평균값,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영업소득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기대치고,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자, 이렇게 평균인 기대치로부터 좌우 대칭인 이게 바로 정규 분포 곡선이죠. 이때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렇게 평균의 밀집, 관찰치가 평균에 밀집하면 떨어지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표준 편차 작고, 이때 위험은 낮아요. 관찰치가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표준 편차가 크고 위험도 높다. 이걸 잘 기억했죠. 위험은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기대치가 아닙니다. 4번 정답. 두 개의 투자 대안이 기대치는 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르다. 근데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위험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20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